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8월 29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 왔지만 애시당초 세월호 참사는 진영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누적된 병폐가 일거에 골마 터진 것이라는 진단에 일단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세월호 참사를 정치 진영 논리로 치환한 건 누구였죠? 이게 왜 여야 간 공수로 바뀌어 버렸죠?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볼 곳은 어딜까요? 청와대와 여당은 사고 당시로 돌아가 국정 담임 세력으로서 참회하고 유가족 뜻을 공손하게 받들어야 합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아이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8월 29일 이 시간까지의 주요 뉴스 먼저 간추리고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한 일베 회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첫 실형 선고입니다. 항소한다면 2심이나 3심에서 형량이 얼마나 줄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정의당 의원들이 오늘 단식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반면 청년 416명 등은 단식에 오늘 돌입했습니다. 동조 단식은 계속 확산세입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오늘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고 당시 나는 공황 상태였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라는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밖의 것들은 브리핑에서 좀 더 다루겠고요. 오늘은 국제뉴스 브리핑 있는 날입니다. 자,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세월호 희생자를 성적인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모욕했던 일베 회원이죠. 결국 네. 징역 1년 선고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씨의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며 정 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었습니다. 네, 이 사람 정신감정은 안 해봤답니까? 네. 언론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왜곡 보도를 일삼는 조선, 동아, MBC를 기레기 언론, 그다음에 4월의 쓰레기 이렇게 명명하면서 규탄했네요. 그렇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8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서울 동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 동아, MBC 등 쓰레기 언론에게 경고한다. 너희가 언론이라면, 인간이라면, 압이라면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아투위 김종철 위원장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동아, 조선 같은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며 국민 눈을 흐리고 그 신문을 보는 독자들을 비인간적 세계로 몰아붙이는 매체는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며 영원히 추방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도 부산 지역 수해를 입은 채널A 보도를 보던 한 시민이 저 사람들도 의사자 지정해달라고 하겠네 라고 하더라. 이게 말이 되는 사회인가? 라면서 조선, 동아, 채널A, TV조선 등을 보고 보통 사람이 그렇게 변해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동아투위의 김종철 위원장은 우리 국민 라디오 여러 그러죠? 시그널이라고 합니까? 스파트. 네.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시죠. 아주 꼿꼿한. 제가 동아일보 입사했을 때는 그 전설 같은 명성만 이렇게 물려받아서 술자리에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건강하게 이렇게 죽비를 때려치시고 꾸지람 해주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든든하고 좋습니다. 대선배에 대한 예우였으니까 너무 고깝게 듣지 말아주십시오. 새누리당은 여야가 이룬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이 이게 마지막이다, 끝이다. 네. 더 양보는 없다. 이런 말을 했고, 그러자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이 뭔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팽팽하게 서로 오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유가족과의 협상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두 차례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안을 벗어나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이 2명의 추천위원을 내고 유가족이 동의하면 이를 선정하는 2차 여야 합의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8일째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바라는 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우리 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는 시간만큼 대통령이 잘못하는 시간이 늘어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첩첩이 쌓여가는 대통령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밑에 비서진들 중에서 누가 이런 것 정보 취합해가지고 출력해서 대통령 좋아하는 서면 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는 시간만큼 대통령이 잘못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따끔하군요.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있다 이러면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냈는데 이에 대해서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이 또 곧바로 반박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조속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30여 개 법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과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경근 대변인은 해경이 구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드러났지만 왜 그들이 구조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이후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생략한 채 이렇게 몰아가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처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생략하니까 이런다. 정의당 의원들 단식 중단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흘째 단식 농성을 벌여온 정의당 의원 5명과 천호선 대표 등 대표단은 오늘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로 단식 농성 10일째를 맞은 정의당 대표단 의원단은 무기한 단식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투쟁에 원내외가 총력을 다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의당은 어제 김영호 씨의 정치인 단식 중단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긴 싸움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자는 제안에 함께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을 중단하고 릴레이 단식 농성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정의당은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치인, 의원들의 단식은 중단돼 가고 있지만 동조 단식은 아주 빠르게 크게 확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청년연대 등 5개 청년단체가 오늘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귀를 닫고 민심을 외면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416명의 청년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조단식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조단식을 위해 광화문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어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에 참여한 시민은 총 5천여 명이라고 밝혔고요. 온라인 등으로 동조 단식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2만 6천여 명을 합치면 전국 64곳에서 총 3만여 명이 동조 단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건국 이후 최초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야당 역할은 올바른 야당 역할 매섭게 하는 것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하고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광장에서 자기 집에서 사무실에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단식을 통해서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이런 분들이 진짜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어디죠? 새정치국민연합은 이름 죄송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계단 앞에 모여서 사진 찍는 것까지만 잘해요. 네. 그 구호 외칠 때 그것도 왜 통일들을 못 하는지 이 손 구호 말이죠. 그 연습들 좀 하지. 참. 자, 화제를 몰고 다니는 뉴스메이커죠. 김기덕 영화감독. 특히 해외 영화제에서 아주 알아주는 분인데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지금 가 있는데 세월호 관련 영문 문귀가 쓰여있는 티셔츠 입고 세월호 참사 철저 규명 외신들 앞에서 강력하게 촉구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이탈리아 리노 섬에서 열리고 있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진실은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영어 문구가 새겨진 티를 입고 30여 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김 감독은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대형 사고를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많은 사고가 인재해 인한 것이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세월호 참사가 인재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감독은 베니스 영화제에서 지난 2012년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올해는 1대1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베니스 데이즈 개막작으로 확정돼 현재 영화제에 참석 중입니다. 네, 1대1이요? 네. 지금 광주에서 재판 열리고 있는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고 당시에 내 정신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자기가 자기를 진단합니까? 네. 뭐라고 했죠? 네, 이준석 선장
본인에 대한 재판은 아니었고요. 청해진 해운과 고박업체 우련통운 관계자에 대한 재판에 이 선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선장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자신이 사고 당시 공황 상태에 빠져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관행 핑계를 대는 등 동문서답식 증언을 했는데요. 이 선장은 비상벨을 왜 누르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생각을 못했다. 정신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세월호에 평형수를 적게 채우고 화물을 과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정식 선장이 아닌 교대 선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대 선장이면 그런 책임도 교대가 된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해경과 언딘,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언딘. 네. 해경과 언딘의 조직적 밀착 정황이 드러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은 그동안 제기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의 구조, 군안 라인들이 언딘과 조직적으로 밀착관계를 갖고 독점적 이익을 주려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조직적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네. 해경이 언딘과 관계를 갖고 집단적으로 특혜를 주려 했다는 뜻입니다. 해경의 특정 간부뿐 아니라 구조군안을 맡고 있는 경비국 라인 등 다수의 해경 직원이 언딘과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검찰은 이들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입니다. 네.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그 가해자들이 이 사건의 목격자인 핵심 증인을 입을 막으려고 했다. 뭐 이런 거에 드러났어요. 네. 그러면 입을 막으려 했으면 뭔가 겁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죄도 또 추가가 된답니까? 네, 그 부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이 핵심 증인인 김모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달라, 이거 살인죄다라는 말을 하면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네. 핵심 증인인 김일병이 군 검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인데요. 군의 1차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내용은 가해자의 변호인이 밝힌 것인데요. 가해자 5명 중 1명인 하모 병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모 변호사는 8월 13일 목격자 김일병의 진술 조서에 의하면 지난 4월 7일 피고인들 스스로 김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예요. 라고 말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이는 군 당국의 최초 수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첫 수사 때도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시 수사팀은 그런 진술을 아예 깔아뭉개버렸다. 지금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뭐 군부대 내 폭행, 가혹 행위가 적발이 됐는데 이번에는 무슨 불에 벌겋게 달군 수저로 팔을 찢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오늘 폭행 혐의 등으로 경기도 포천의 모 부대, 김모 병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병장 등은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군기를 잡는다면서 이모 일병 등 후임병 9명을 수차례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1명은 라이터로 가열한 수저를 피해자의 팔에 대서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조직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 결국 기소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문창극 총리 후보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 6월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 3인방 중 1명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 삼성동 비서실장 정윤혜 씨 등 만만회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의혹들이 사실과 달랐고 박 의원에 대해 20여 차례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답하지 않아 서면 조사만으로 재판에 넘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박 의원은 외부 인사 개입 등 비선이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세간에 있다, 이런 정도의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이후 일부 언론에서 실명이 거론이 됐지만 저는 만만회의 구체적인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다. 네. 그냥 만만회라고만 말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4.16 사고 당일의 7시간 미스테리를 보도한 산케이 신문의 가또 다스야.
서울지국장. 요즘 검찰에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스테판 두자릭이라는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 유엔 대변인이 산케이 신문의 보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발언한 것을 또 대서특필했네요. 어쨌거나 쉽게 말하자면 유엔 대변인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유엔의 두자릭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특정 건에 관해 언급하지는 않는다라고 전제를 깐 뒤에 유엔은 항상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보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쪽에 서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하루 전인 26일에는 관련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싶다며 구체적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가 월 166만 8천 원으로 결정이 됐네요.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올해보다 2.3% 많은 월 166만 8천여 원이 내년도 4인 기구 월 최저 생계비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률 2.3%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새 최저 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됩니다. 복지부는 올해는 최저생계비 자체를 조정하는 계층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야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1.3%에 불과해 위원회가 1%포인트 정도를 인위적으로 덧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이후,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었다면서요? 이번 네. 2.3%가. 네, 그렇습니다. 네, 최저 생계비는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바꿨습니다. 네, 안은필 기자로부터 뉴스 브리핑 잘 받으셨고요. 아시겠지만 이미 공지 메일도 나갔고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9월 1일부터 국민 TV 라디오가 개편을 합니다. 가을철 개편인데 이강윤의 오늘을 비롯한 몇몇 뉴스 프로그램들이 90분에서 60분으로 줄어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코너 일부를 폐지하거나 또 직원 내의 그 업무 교대랄까? 근무 시스템에 조금 변화가 와서 그동안 뉴스 브리핑을 맡아서 애를 많이 써주었던 우리 안은필 기자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좀 인사를 드리시고요. 네, 그동안 제 부족한 실력으로 준비를 하느라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강윤 선생님들도 많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미디어 협동조합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겸손하고 양식 있는 기자가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정말 경무인데 제가 좀 시어미 노릇을 세게 했습니다. 다 사랑하느라고 그랬으니까 보약이라고 생각하기로 하십시다. 네, 그동안 잘 들었고 고마웠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침 프로로 옮겨간다고요? 예, 오후. 낮. 네. 저 안 보니까 이제 살 좀 찌시겠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몽준이에요.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어요. 오늘 밤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낀다고 하는데 이 제주도 전남 해안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어요. 내일은 중부 지방부터 봐야 되겠네요. 중부 지방하고 경북 북부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린대요.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아침 기온이 전국이 15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다고 한대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해가지고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 높다고 한다네요. 뭐라고? 포항 날씨. 내 너한테 얘기하냐?
정몽준이었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서 10달을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가 이강윤의 앵커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웃음을 참는. 내가 너 때문에 얘기하냐? 이강윤이가 누구야? 날씨가 언제 비가 오는지 뭐가 몇 도인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요. 네, 그 날씨가 언제 끝나는지만 기다리다가 그만. 자, 미리 듣는 뉴스K 황준호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거 못 들었죠? 들었습니다. 아, 들으셨어요? 예. 정몽준 기상 캐스터 얘기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비가 언제 온답니까? 자, 오늘 뉴스K 주요 메뉴는 뭡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 세월호 현장 중계와 정치 상황 연결이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저께 삼척시 원전 신청에서 그 선관위가 이거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선관위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선거관리, 주민투표 관리를 안 하겠다라는 걸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원전 신청을 철회하냐 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 신청 그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2010년에 의회에서 이거 신청하려면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걸 보강해서 너희들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라 주민투표 하겠다는 약속을 그래서 했습니다. 보내가지고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까지 다 포함된 시의원 전원이 그러면은 이 주민투표를 조건부로 주민투표 한다는 걸 조건으로 윤치 신청을 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속적으로 감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같고요. 그런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전 시장 재임 시절에 지금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룰도 지켜지지 못했다. 즉 그것을 사후에라도 원래 공무원들이 잘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절차의 민주성과 적법성. 뭐 민주성들은 잘 안 따지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거기 보면은 공문에 보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라고 해놓고 괄호해놓고 주민투표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주장하는 게 그게 꼭 주민투표는 아니다라는 거였는데 괄호하고 주민투표 예를 들어서 등이라고 등만 있었어도 그런 주장에 약간의 힘을 약간은 근거가 있는 주장인데 그냥 주민투표하고 괄호를 딱 닫아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아무리 그래도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신청 그 자체가 뿌리가 없다, 근거가 없다라는 점을 리포트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쨌거나 취재를 한 보람은 있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가려던 기사 방향은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가서 보니까 거기 가면은 시의원들도 만나고 그런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무성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는데 해양수산부 차관이 동행을 했습니다. 예. 뭐 사실 이주영 장관이 지금 진도에 가서 계속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차관이 장관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세종청사에서 140km 달려와서 네. 현장을 동행을 했고 겨우 시장 그거 따라가려고. 예. 그리고 그저께 김무성 대표가 과천에 갔을 때는 그때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왔었고요. 예. 또 어제는 어쨌든 요즘 3일 연속으로 이벤트는 4개가 있었는데 다 장관이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보면 어떤 큰 대형 사고가 있을 때 정치권 당대표, 여당 대표가 가면은 장관이 가서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그림은 많이 봤지만 이런 이벤트성 행보에까지 지금 장관들이 가고 있다.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옛날 이거는. 황우여 대표 시절에는 황 대표가 2년 넘게 했는데도 한 번도 이런 게 없었는데. 예. 그리고 그 장관들이 무려 140km나 달려서 세종청사에서 오는 다 지금 참여하는 장관들이 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장관들입니다. 그래서 와서 겨우 하는 짓이 그 광어나 도다리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들어보고 손 한번 사진 찍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저희가 집중해서 법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세종시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예. 출장비가 지금 세종시에서 서울 국회나 뭐 서울 청사나 아니면 또 이제 업계나 뭐 이런 그 간담회들은 주로 서울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내려오라고 하면 또 뭐 공무원이 위세 부린다고 그래서 이제 주로 공무원들이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올라와서 적당히 회의도 마치고 적당이란 말은 빼겠습니다. 회의도 마치고 바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자기 집으로 퇴근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없는 출장도 자주 만드는 모양인데 아무튼 출장비가 그 한 부에서만 제가 어느 부라고 특정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과천에 있던 시절에 40배로 늘어났답니다. 40배. 그러니까 예전에 과천에서 근무할 때는 국회 가는 것은 지하철 요금 계산해서 뭐 2,500원인가 이렇게 주거든요. 왕복 5,000원. 근데 이제 국회 한번 가면은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명분이 아주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위세 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근데 이 행정적 낭비가 실은 어마어마하고 사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것처럼 완전히 삽으로 푹 파듯이 청와대, 국회, 정부의 모든 전 부처가 완전히 옮겨가서 행정수도가 되지 않는 한 이런 비능률과 낭비는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다가 게다가 여당의 그런 이벤트성, 사실 민생하지만 민생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벤트성 행사에 장관들까지 굳이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문제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유가족들 오늘은 뭐 여기저기서 동조 단식, 연대 단식, 또 행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연세대 학생 동문들이 청와대까지 가는 행진이 있었고요. 또 방송인 김재동 씨가 7시 반부터 그 유가족들 오늘 8회째 농성을 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이야기마당이라는 행사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예정이고 또 언론 시민단체가 오늘 동아일보사 앞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월호 민심 왜곡하는 기레기 언론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우리도 전했습니다. 그런 소식 가지고 이따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준호 뉴스 팀장이었습니다. 지금 6시 4분이고요. 잠시 게시판 보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타하리님, 김무성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나 봐요. 이 착각의 주체가 김무성 대표입니까? 아니면 딸랑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장관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착각의 주체를 누구로 봐도 말은 되네요, 일단. 캣23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세종시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그
출장 비용 뭐 이런 것들, 그런 돈으로 소방관들 보호 장갑이라도 사줬으면 좋겠다. 예, 저도 한 달 전쯤인가 이것을 클로징 멘트인가에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느 소방관의 아내가 미국 아마존닷컴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거기서 사면 좀 싸다고 해요. 그 물건 품질은 미제가 좀 좋은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쓰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이걸 비유해야 됩니까? 자기 돈 들여서 지금 나라 불 끄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2년 반인가야 장갑이 하나 지급되니까 다 떨어져서 이렇게들 보충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게 설령 몇몇 케이스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쓸데없는 회식 한 번 안 하면 돈 몇 천만 원 굳습니다. 그런 걸로 이런 데 쓰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이강윤의 오늘의 가장 최고의 히트는 날씨 안내였던 것 같은데, 이건 프로그램 전체로 봐서는 대단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게시판 자체가 그냥 일거에 초토화 돼버렸는데, 앞으로 김용민 PD는 이런 일을 자제해 주실 거죠? 저 웃음 참느라고 큰일 날 뻔했어요. 미디어 토크 민동기 국장, 미디어 오늘의 민동기 국장의 복귀 여부를 가지고 또 여기 인기맨들이 몇몇 있군요. 와, 그랬고 커피 마시다 뿜었다, 뭐 정몽준 기상캐스터 대박, 이런 얘기는 넘어가고. 예. 다음 한 30-40분 있다가 시간 짬이 되면 다시 한번 보겠고요. 바로 정가 산책 들어가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금요일입니다. 네. 좋겠어요. 내일은 쉬시니까. 내일 안 쉬니까요. 내일 왜 안 쉬어요? 아니, 내일은 쉬고요. 일요일부터 출근해야 되니까요. 기자가 쉬는 게 어딨어요. 그러면 쉬면서 해야죠.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히 이 정치부, 특히 정당팀 출입 기자들은 이 국회 상황 보면 뭐 물론 취재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니까요. 예. 그런 거죠 뭐. 아, 참, 거기 추석 때 휴가일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대부분의 신문들이 지금 10일 날이 원래 대체 휴일제 올해 이제 첫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10일 날 공무원들은 다 쉬지만 또 민간 기업들은 이 공무원 쉬는 것에 준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거에 처음에 이제 입사 지원서나 뭐 그런 거에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기업들은 사실 뭐 안 쉬는 기업들도 꽤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신문들은 대부분 10일자 신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야죠. 저희도 지금 10일자 내는 걸로 돼 있어서요. 아이고, 왜 이렇게 자신 없게 기어들어가면서 얘기해요? 당연히 이래야지. 언론 보도 전산데. 우리 국민 라디오도 10일 수요일부터 정상 방송합니다. 8일 9일은 쉬고요. 그러니까 우리 양 기자님도 8, 9일 이틀간 푹 쉬시고 수요일은 라디오로 만납시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논의와 관련해서 여권의 전반적인 기류가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뭐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거나 뭐 이런 것을 쾅쾅 이렇게 대못을 박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뭐 이게 보통 이제 어떤 갈등 상황이 조성이 됐다가 마지막에 이게 해결 국면에 가면 사실은 그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좀 긴장의 파고를 높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결과적으로 대승적인 양보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좀 긴장의 파고를 의식적으로 높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케이스인지 아니면 진짜로 뭐 더 이상의 협상 여지를 아예 닫아놓으려고 하는 건지 이게 사실 특히 좀 감이 딱 어느 쪽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오늘 지금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새누리당에 그 아침에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들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특검의 그 수사 범위 이런 부분들을 다소간 조금 축소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특검 추천권 관련해서는 이전 잠정 재합의안보다 조금 더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좀 한 발짝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게 어제까지 상황이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김재원 원내수석 대표가 재협상안 대로 간다. 더 이상 거기서 뭐 이렇게 수정하거나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고요. 예.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그 청년 취업 관련한 토론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외부 세력들이 이 잘못된 정보를 지금 계속 입력시키고 있다. 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의 행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세월호 특별법 문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꼭 닫고 그리고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를 통해서 뭐 경제부 장관들 참석시킨 가운데서 또 대국민 담화 비슷한 걸 발표를 하고 위생법안 처리 필요하다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포함해서 이 전국의 정성화 문제를 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조금 힘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지금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마지막 대타협을 위한 좀 전반적인 자신들의 명분을 쌓기 위한 좀 의식적인 조치인지 일종의 협상 기술인지 아니면 실제로 더 이상 뭐 야당이 지금 저렇게 뭐 지지부진하니 이곳 세월호 가족들도 지금 뭐 잘하면 굉장히 좀 여론으로부터 고립될 것 같고 그러니 이제 결국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제 이런 포션인지 그게 뭐 100% 제가 어느 쪽이다 이렇게 확신이 잘 안 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당 사람들 만나보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사실은 그 후자 쪽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들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런 지금의 여권의 좀 강경 모드 이거가 결국은 다음 주가 곧바로 지금 정기국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기국회가 어쨌든 국회 개원식에는 야당이 참석을 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뭐 주말에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음 주에 뭔가 일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기는 국회 차원에서 일이 진전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하면서 이 주말 새 좀 상황을 보고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든 좀 입장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왜들 왜 그렇게 강경 모드로 가는지 그것을 설령 협상의 기술로 택했다고 해도 사실 제1야당 과반 제1야당이란다. 과반 제1당이 취할 전공법이라고는 사실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게 밀고 땡기기가 아니고 이 세월호 참사라는 것은 다른 사안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하면 좀 의젓해지기를 바라고 싶기도 하건만 제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 격입니까?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 지금 야당이 굉장히 좀 흔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여론의 흐름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수 언론들이 중심이 돼서 이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를 이제 인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야당의 장애투쟁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야권 내에서도 뭐 15명 의원들이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야권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또 장애투쟁 일부 이제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장외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의원들의 수가 굉장히 매일같이 지금 급감하는 추세고 이런 좀 전반적인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직접 협상은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야권 지지층 이 야권 지지층의 전반적인
뭐랄까 그 흐름 예.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되는 상황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되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상대가 아주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참. 뭐 자연스럽게 지금 야당 얘기를 꺼내 주셨는데 일부분.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의 병행투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지금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중심을 못 잡고 비틀비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로 사실상은 장애투쟁에 관한 부분, 장애투쟁을 끝나는 날. 접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성급한 진단일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지금 당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애투쟁에 사실 장애투쟁이라고 해서 이제 별것 한 게 없고 사실은 이제 외국민 홍보 선전전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단식을 멈췄습니다만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몇 사람이 단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사실 별다른 저기가 없었는데, 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 자체 내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그 15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15명의 의원들 이외에 네. 다른 일부 뭐 중도적인 혹은 좀 뭐 보수적인 생각들을 가진 의원들의 상당수가 상황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은 이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결국은 친노 진영이 다시 득세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좀 공감대가 꽤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안팎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 정파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이 개파적인 갈등의 문제, 네. 이게 뭐 정신이 똑바로 박힌 당 같으면 사실은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생각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때인데, 그렇죠. 이게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이 친노 진영이 또다시 득세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내부적인 반발기류, 반감, 이런 것들하고 또 맞물려서 돌아가는 듯한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런 거 따졌다가는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몰릴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5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영선 원내대표의 이 원내의 병행투쟁에 대한 비판 강도가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네. 그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 생각이 비슷한 이 중도 보수 성향의 의원들의 반발적인 이 흐름이 네.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대로 둬야 된다. 네. 원내대표는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그게 이제 양측 그 두 가지가 다인데요. 처음엔 또 뭐 바꾸자고 막 그랬었잖아요. 원내대표는 그러니까요. 임기가 있으니까 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의 자격 리더십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다음 주 정도에 비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이제 좀 충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중도 보수 성향의 상당수 의원들은 이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가 흔들리면 또는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내놓게 되면 결국은 그 자리에 친노 성향의 인물이 다시 들어설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큰 거고, 네. 이 박영선 원내대표 주변에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중도 보수 성향의 의원들과 또 이 보폭을 맞추는 듯한 그런 모습이 또 한편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상황은 뭐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계파 갈등의 문제가 지금 또다시 불거지는 듯한 그런 양상이어서 네. 보기가 참 빡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당이 제1야당이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네. 보기 딱하기 정도로만 그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건 존립 기반의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오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그런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잘 쉬시고 월요일 날 뵈십시다.
이강윤의 오늘이 9월 1일부터 개편되면서 시작 시간이 6시로 늦춰집니다. 6시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양 기자하고 만나는 시간은 아마 추후 조정할 텐데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같이 해봤습니다. 팩트TV 촬영 녹취본. 유민이 아빠가 단식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오전 새누리당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입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을 환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표와 새누리당 지도부 간의 두 차례의 대화 속에서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신뢰가 회복된 것도 단식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새누리당이 그말로 완고하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의 특별법 요구, 진상조사위원회 요구를 묵살해오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 만났지만 두 번 만남의 결과 모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누리당의 입장, 우리 가족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양자 간의 불신이 깊었는지 그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만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유가족을 만나서 대화를 했고 그래서 진전이 있었고 그래서 유민 아빠가 단식을 풀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누차 직접 강조하고 요청을 했던 이 세월호 참사와 우리 가족들을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던 그런 우리의 바람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입장을 당장 철회하거나 또는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이 진심 어린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당장 대화도 중단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착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러자 새누리당 윤영석 대변인 추가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서는데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단식 중단에 관한 오전 브리핑에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에서는 오전 브리핑에 대해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이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간의 두 차례 만남의 성과인 양 발표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브리핑의 진위는 두 차례의 만남 속에서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이 새누리당의 두 차례 만남의 성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유가족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를 결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기존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드립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양 기자하고 얘기한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컴팩트하게 짧게 하겠고요. 고른 텍스트는 오늘 연합뉴스가 낮
11시 3분에 올린 여당 세월호법 여야 합의안 새로 만들 의사 절대 없다. 유족 면담은 그냥 설득 차원이다라는 제하의 기사 일부를 김용민 PD 낭독으로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번복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특별법 협상의 한 축인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양보안을 만들었다거나 하는 사안이 전혀 없으며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재원 수석 부대표는 유족 대표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 기소권을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부분은 위헌일 수밖에 없어 불가능하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유가족과의 세 번째 면담 일정을 언급했는데 유가족 대책위원회를 만나는 근본 취지가 야당 측에서 유가족 관계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 책임을 전혀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족 대책위를 설득하는 기본적 입장에서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 들으신 대로입니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김재원 수석 부대표가 이랬죠. 조사위에 수사 기소권을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 유가족의 것은 위헌일 수밖에 없어 불가능하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죠? 243명의 법률학자들이 공동으로, 아시다시피 법률학자들은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성향이. 조국 교수 그런 사람도 몇 분 있죠. 건국대 한인섭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학문의 성격도 그러하고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그 양대 산맥이 자리 잡아가면서 교수사회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보수성은 타 어느 전공보다도 대단히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243명의 교수들이 아주 일찌감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더라도 사법체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성명서에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 날인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243명의 법학 전공 교수들의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 이쪽에서는 위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야말로 정교한 법리 논쟁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수석 부대표가 검사 출신의 술도 잘 마시고 술 사고도 종종 치기도 하는 그 청와대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검사 실무 생활을 해서 법을 집행은 해봤겠지만 위헌 여부를 개인 사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최소한의 스터디는 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민 앞에 밝혀서 누구의 견해가 더 옳은지를 유가족들에게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집권 여당의 당연하고도 최소한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지금 9월 1일 날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세 번째 만나기로 돼 있죠. 그날 정기국회 개회일도 겹치고 해서 아마 이번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최대의 분수령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며칠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길바닥이나 청와대 앞 땅바닥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는 유가족과의 세 번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지금부터 관심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유가족들은 그 하루 전날인 일요일 날 안산에서 유가족 전체 총회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협상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전에 미리 이쪽에서 엄포 쏘듯이 대포 뽕뽕 쏘듯이 세월호 여야 합의안 새로 만들 의사 절대 없다. 특검 추천권 양보 검토설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유가족 면담은 협상이나 의견을 좁혀보기보다는 현재 마련된 두 번째 제재 협상안 있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사이에 만들었다가 추인받지 못한 그것을 유가족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즉 유가족들을 설득해서
지금 그 안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게 목표라고 이렇게 공언을 해버리면 그것은 따로이 만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도 못 갖추는 것이고 협상인지 설득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유가족들은 지금 설득을 당하려고 가는 그게 아닌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120여일이 지나도록 뭐 하고 있다가 한 번도 콧배기도 안 비치고 있다가 야당이 가서 뭐 이거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나서서 만나는 볼게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자세로 마주하는 그 대좌가 얼마나 진정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9월 1일 날 만나게 되어 있는 그 3차 유가족과의 면담, 그럼 총 3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여왔는가?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불신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게 아닌가? 김재원 수석부대표의 말에 제가 이렇게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가 여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력이나 영향이 결코 재선 의원급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니까 김무성, 김재원 이 라인은 앞으로도 주목해봐야 할 새누리당의 파워 라인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추리자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위헌이라고 발표하려면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전문가들과 논전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윤재석의 국제뉴스 비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재석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갔다 왔습니까, 휴가? 네, 염려하신 덕분에. 네. 오늘부터 가끔씩 운율이 있는 영어 공부 한마디씩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The program director has been changed from beautiful woman to terrible man. 뭔지 아시겠죠? PD가 바뀌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끔찍한 남자로. 그런데 테러블에는 좋은 뜻도 있습니다. 저기 진행자의 통제를 좀 따라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테러블에 무슨 좋은 뜻이 있죠? 멋진 뜻도 있습니다. 멋지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저 김용민 PD와 윤재석 위원이 아주 사전에 모의나 한 듯 조직적인 음해 활동이 아닌가 방송 장악 시도를 규탄합니다. 자, 국제뉴스 공부 시작하죠. 예.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했죠. 아, 네.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이 동부 우크라이나를 크리미아 반도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호시탐탐 노려왔던 건 사실이고요.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 러시아군의 이동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러시아군 1,000명 이상이 우크라이나에서 준동하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근데 오리발입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 당국 여전히 우리나라 군대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한 바가 없다. AFP 통신은 프랑스 통신이죠. 그리고 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동부 도네츠크 상황 악화를 이유로 터키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포로셴코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도네츠크 지역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방문 계획을 취소한다. 사실 이 포로셴코 대통령은 터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7차례 양자회담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모두 취소되는 거죠. 한편 친정부 성향의 정당인 바트리키 푸시나 이 조국을 뜻하는 건데 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총리 지낸 예쁘장하게 생긴 율리아 티모셴코. 네. 뭐 올림머리 하고 다니는 예. 이분도 이제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계엄을 선포하라고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윤 의원께서는 국제뉴스를 참 맛있게 비벼주시는 건 좋은데 꼭 미모나 외모에 관한
코멘트는 가급적 어떻게든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만 뭐 추하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터키의 총리라고 하시면 되지. 아니 터키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네. 그런데요, 한 가지 듣다 보니까 터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7차례의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여러 번 만납니까? 그러니까 경협도 하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웃지가 아니니까. 네네네. 뭐 안보 협력도 있고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7차례 글쎄요. 그래도 좀 이례적이죠. 예, 우리가 이런 풍경을 잘 못 봐서. 그렇죠. 대개 한두 번, 뭐 길어야 만찬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셨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는 한 4차례 이상 만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 말씀이죠? 그렇죠. 예. 시진핑 주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나토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을 거예요. 뭐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나토로 대표되는 미국 그리고 이제 사실상의 러시아가 유럽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고래로부터. 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복선이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겠는데. 네. 나토 사령군도 당연히 미국 군이니까요. 나토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아까. 예. 그러면서 나토 우크라이나 긴급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정을 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니코탁 나토 준장.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고 어디 이민자 출신 같은데. 그렇네요. 이 나토 준장은 러시아군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반군과 함께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까 이제 위성사진 보여주면서 주장한 거죠. 예. 1,000명 이상의 러시아군. 대단하네요. 적지 않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것도 남의 나라 국경 안에 들어가서. 예. 그때 크리미아 반도 때문에 일시적으로 점령 군사 활동을 했을 때도 탱크도 갔었고 생각보다 동원된 육상 지상군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극히 일부가 들어갔었던 건데 제 생각에 1,000명 이상이라면 이게 뭡니까? 한 여단 아닌가요? 여단급은 안 되고요. 여단은 3,000명 이상 되고 글쎄 연대급 정도 될 연대보다 다 낮은 대대 정도 되겠네요. 크리미아 반도 때는 불과 몇백 명 수준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랬군요. 어쨌거나 러시아의 거듭된 부인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직접 개입해서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증거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진짜로 노리는 건 뭡니까 그럼? 아까 잠시 제가 팁을 드렸지만 이 BBC 방송이 역시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팍스 러시아나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뭐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만은 별로 멋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 같은 러시아 행보가 푸틴의 팍스 러시아나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BBC 방송의 분석인데 역시 러시아로서는 고토의 회복. 예전에 소련 연방 시절에 다 우크라이나가 소련 하나의 휘하에 우리로 치면 뭐 경상남도 뭐 강원도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비단 뭐 우크라이나의 뿐만이겠습니까? 그렇죠. 뭐 백러시아 라트비아니 뭐 크로아티아니 뭐 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유럽 에어리어에서의 미국의 일방주의의 견제 또는 제동을 걸면서 옛 소련의 영화를 되찾으려는 그 푸틴 짜르 푸틴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짜르 푸틴의 팍스 러시아나 정책의 일환 아닌가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수긍이 가고요. 갑자기 제가 질문 하나 떠올랐는데 이것도 겁나네. 아니에요. 혹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MD 미사일 디펜스 우산에 계획에 들어가려고 한 적이 있었나요? 그거는 한번 공부해봐야겠는데요.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어서 그래서 아마 체코는 분명히 있습니다. 체코는 분명히 있고, 있었고 아마 물 밑에서 작업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착해서 또 러시아가 강공을 한 게 아니냐. 제가 어디서 그걸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들었어요. 어디서. 그래서 좀 윤 의원님은 뭐든 물어봐도 아주 다 척척박사처럼 해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깊이가 없습니다. 방금 아까 우크라이나 총리 윤 의원께서
미모라고 했던 티모셴코 머리, 총리 사진을 누가 올리셨어요 또? OK 마린님께서 올리셨는데 바지런한 뒤태를 바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이거 참 거의 춘향가에 나오는 사랑가 대목 같아요. 이리 보아라. 아이고 그게 아니라 뒤태를 보자. 예, 거기까지는 안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저께 가서 이걸 부르고 왔거든요. 기가 막히게 이런 사진을 또 딱 이 타이밍에 픽업해서 올리시니까 제가 언급을 우리 저 국민라디오 청취자들 대단하십니다 보면. 네,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3앵커 체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케이 마리님 시의적절한 사진 잘 봤습니다. 뒤태로만 봐서는 미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표정이 압권이군요. 자, 이제 화제를 일본 얘기를 좀 바꿔볼까요?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기사의 취소와 관련해서 아사히 신문이 문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일본 우파 정치인이 이러자 또 아사히 신문에 대해서 뭐 압박하고 나섰다고요? 뭐 상황이 복잡한데 일단 좀 가르마를 좀 타주시죠. 예, 가르마 탑니까? 오늘 또 진행자도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사히 신문 성향 아시죠? 네. 진보적인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일본의 몇 안 되는 신문 중에 그리고 하나인데. 부수도 영향력도 많고요. 아 그렇죠. 아사히 신문하고 동아일보가 제휴를 한 거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저 다닐 때도 그 제휴가 있어가지고 동아일보 사옥에 아사히 신문 사무실 하나 줬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죠, 되게. 그런데 이 아사히 신문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보도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갔다는 일본 사람 요시다 세이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증언을 많이 했으니까. 이 증언 자체를 여러 차례 다뤘는데 이 신문이 최근 특집 기사에서 요시다의 증언을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거짓으로 판단된다면서 관련 기사를 취소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수 우익 세력이 공세를 펼치자 아사히 신문은 어제 요시다 증언의 고노다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요시다 증언이 고노다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보도를 취소했더라도 여성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군 성노예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진리 자체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요시노 세이지의 증언 중에서 그 허위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군이 성노예 피해자를 강제 동원하는 강제성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본의 보수 우파 정치인들이 아사히 신문은 오보를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포문을 연 거죠. 하여튼 복잡합니다. 복잡하기는. 그리고 마지막 포문은 정말 아팠겠네요. 아사히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평소 고노 요헤이 담화의 수정 또는 폐기를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논조를 보여온 보수 언론들이 이걸 거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보수 성향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아사히 신문의 보도 취소에 관해서 오늘 긴급 회합을 열었다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모임에 참여한 한 의원은 요시다 증언이라는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오해를 풀기 위해 아사히 신문이 제대로 해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망언을 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한 간부 아사히는 자신의 오보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다뤄야 된다. 국회 참고인 소환을 시사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일종의 언론 탄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도 언론 탄압이 있으니 참. 하여튼 간에 이 요미우리 신문 경우에는 또 특집 기사를 실어가지고 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학순 할머니. 지난 IMF 사태가 나던 해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의 증언과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 차이가 있고 보도를 담당했던 아사히 신문 기자의 배우자가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와 관계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의도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음해를 하기 위한. 저 성노예 할머니의 증언을 반박하는. 또는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둘 간에 이 네. 배우자와 할머니 간에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관계다. 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예. 특히 극우파 신문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산케이 신문도 아사히 신문의 28일 보도에 대해서 어제 보도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부각함으로써 오보 책임을 덮으려는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아무튼 이 건 가지고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뭐 기존의 그 노선이나 논조와는 또 전혀 다르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엉켜버리네요. 저도 이거 이제 쭉 분석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 가르마를 타달라고 그랬는데 잘 안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가르마가 타기 힘든 곱슬머리 같네요. 이거는. 네. 그나저나 참 일본 우익들 한심한데 왜 지금 우익 이거를 이렇게 따로이 우리가 규탄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자체에서 우리가 뭐 일본 우익들의 뭐 문제성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베 신조의 우익화 그 가속화가 굉장히 페달이 세게 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양심적인 지식인과 일부 지각이 있는 일본인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어떤 안 나오셨을 때구나.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고립주의로 가고 있어요. 한일 정상회담이랄까? 한중 정상회담을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여론조사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반적인 일본의 그 국민적 성향이나 국민적 의식이라는 것은 아베 신조의 논조에 따른다 이거죠. 아베 신조의 어떤 정책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지식인들이나 일부 지각 있는 일본 국민들의 그 과거사 청산에 대한 그 의식과는 전혀 다른 머저리티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지지도가 50% 이하로 추락했다. 그런 것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우선 먹고 사는 그리고 그때 자위권 확대 그것 가지고 했을 그래서 그때 젊은 층들이 굉장히 30, 40대가 반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군대 가기 싫어서 그러냐. 그건 아니죠. 모병제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또다시 우리나라가 일본이 전범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그런 게 잠시 나왔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이라는 게 죄송하지만 우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저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그냥 괜찮은 거다. 그럼 어쨌거나 뭐 자유권 확대 같은 특정 사안에서는 아베의 정책이 지지를 좀 받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일본의 보수 우경화가 일부 극우 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인 잠깐의 득세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 세를 이루면서 트렌드로 나가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좀 멀리 브라질로 가볼까요? 아마존 산림을 파괴한 범죄 조직을 검거했다고요? 역시 BBC 보도인데요. BBC는 대단한 방송입니다. 국민 방송도 BBC처럼 돼야 돼요. 국민 TV, 국민 라디오. BBC는 브라질 당국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대규모로 파괴해온 범죄 조직에 대한 대규모 검거 작전에 나서서 조직을 해체했다고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범죄 조직은요, 아마존 우림 내의 대규모 국유지에 무단 침입해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불태우고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국유지를 농업과 목장용으로 불법 매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브라질판 봉이 김선달 아니겠습니까? 국유지를 막 매각을 해가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파니까 말이죠. 브라질 연방경찰은요, 성명을 통해서 이 조직이 저지른 범죄 규모가 무려 2,23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상당하네요. 뭐 이것도 추산이지 사실 뭐 3천억 원 이상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밝히고요. 이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의 최대 파괴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파괴 많이 했죠. 일본 그 기업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파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목재 같은 거. 근데 이제 이들은 범죄 조직이고 뭐 일본이나 미국의 다국적 기업도 사실상 보면 범죄 조직이라고 봐야죠. 이런 그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브라질에 아직도 이 정치
수사권 그리고 경찰의 부패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좀 적겠죠. 그거보다는. 예. 어쨌든 연방정부 차원의 무능까지 겹칩니다. 여기다가. 이것도 어느 나라에 비슷해요. 그래서 불법 벌채업자와 광산업자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마피아 비슷하네요. 그렇네요. 브라질 정부는요. 수년간 감소세를 보였던 아마존 산림 파괴 면적이 재작년에 네. 재작년부터 작년 사이 1년 동안에 무려 28%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참 이 열대우림 브라질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허파가 이 소멸되면 우리도 지금 숨쉬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1년 사이에 어떻게 28%나 증가를 합니까? 이거는 아주 폭발적인 저건데요. 그렇죠. 산림 파괴 면적이. 이 기사를 제가 정리하면서 영화 미션이 생각납니다. 네.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네, 제러미 아이언스. 네, 참 열연이었죠. 미션의 어느 장면이 생각났단 말이죠? 저는 그 이과수 폭포를 타고 올라가면서 예. 그 과라니족들과 처음 조우하는 모습. 네. 근데 제 지금 차 CD에 네. 미션 OST를 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예. 오늘. 가브리엘 오보에. 네, 가브리엘 즈 오보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넬라 판타지아가 나왔죠. 예. 지금 무슨 음악 프로 하나? 제가 브라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최근에 그 주재원, 상사원으로 있다가 귀국한 사람한테 후배.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저는 굉장히 쇼킹해서 잠깐 전해드릴게요. 이제 주로 외국인 거주지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이제 럭셔리한 맨션은 주로 주재원들이 살고 네, 굉장히 임대료도 비싸니까. 그다음에 내니 보모도 좀 두고. 아, 네네네. 그게 왜냐면 보모. 고용 창출이거든요. 예, 예. 보모도 그러니까 뭐 찬모 따로 있고 메이드 그럼요. 따로 있고 막 예.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청소하는 분 따로 있고. 제가 좀 말씀을 예, 일괄적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층에 한 가구가 사는데 한 120평쯤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대개 12층에서 15층쯤 되는데 외국 상사원들 주로 우리 뭐 LG, 삼성 그다음에 뭐 토요타 히다치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는 자체 무장 경비원을 고용해서 셀프 가드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강도가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모르죠. 무장 강도가 이렇게 역시 브라질은 대국인가 봐요. 큰 나라는 다른가 봐요. 적어도 한 10명 안팎의 무장 강도가 와서 일단 그 아파트의 경비를 강제로 제압하고 그리고 이제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 아파트 단지 전체를. 그러니까 보초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서너 명이 조각을 짜가지고 맨 위층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층씩 털면서 내려온답니다. 그런데 통신 같은 거를 완전히 차단하고 전기나 이런 거 전화선. 근데 이제 그 무선 전화로는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고를 받아도 경찰이 잘 출동을 안 한대요. 그 타워 팰리스에 그런 그 분대가 한번 들어가면 참 그 가관이겠네요. 예. 자, 짧게 한 가지만 더 듣고 오늘 마무리에 들어갈까 합니다. 아르헨티나 넘어가 보죠. 아르헨티나 노동계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네요. 지금 이 나라 디폴트죠. 그런데 디폴트 상태고 중국으로부터 그 엄청난 청산을 받게 됐죠.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총파업 들어가면? 예, 오늘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총파업은 최대 규모의 아르헨티나 노동단체인 전국 노동자 총연맹, 이름이 다 비슷해요. 보면 어느 나라나. 근데 여기하고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연대를 해서 참여하는 아르헨티나 중앙노조가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노동계는 지난 4월에도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루 동안 반정부 총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거 보면 대단위로 나가요. 100만 명씩 모이고. 그러게요. 그러나 상당수 은행과 주유소가 영업하지 않는 바람에 그리고 트럭 운전사들이 일부 고속도로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이 빚어졌고요.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으니까 선생님들도 파업을 좀 했겠죠. 그래서 학교 수업도 부분적으로 중단됐고 열차와 선박 운행도 굉장히 그 혼란을 빚었고 국내선과 브라질 아르헨 간 국제선 항공 노선도 일부 취소됐고 이런 것들은 총파업은 당연한 건데. 근데 사실 이거는
좀 그 딜레마긴 합니다. 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거는 지금 1년 인플레이션이 40%에 달하는데 네. 이거를 임금 인상으로 채워달라. 그럼 40%를 인상해야 되는 건데 지금 RN이 디폴트 중인데 이걸 어떻게 이것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저도 노동운동을 좀 한 사람 입장이지만 네.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RN은 벌써 디폴트 선언만 몇 번째인지. 예, 오늘 잘 들었고요. 오늘 뭐 굉장히 방송 전체가 좀 아마 그 개편 전의 마지막 방송에서 그랬는지 조금 좀 들뜬 감은 있었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뒤늦게. 제가 짧게 공지를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90분에서 60분으로 줄어들고 시작 시간도 6시로 늦춰집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6시 58분까지 진행되겠고요. 양정대의 정가 산책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윤재석 지금 나와서 말씀해 주신 윤재석 위원의 국제뉴스 비껴보기는 매주 금요일 1회만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하는 김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무슨 대단한 건 아닌데요. 수술을 받게 좀 예약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외과적 수술인데 병원 일정이 다음 주에 한 3일쯤 병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개편인 9월 1일 첫날부터 제가 진행을 하는 게 마땅한 도리 이호나 여름에 휴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첫 주는 다른 분께서 방송을 해 주실 것입니다. 대신 화요일과 목요일 정승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신설 프로그램인 뉴스트라다무스 아마 정치토론 관련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전화로 연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은 했지만 입 부분을 치료받는 게 아니니까 전화로는 출연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옹색하지만 드리는 이유는 이강윤의 오늘 프로는 안 하면서 왜 다른 프로에는 출연을 하느냐 혹시 또 이런 오해들을 하실까봐 사정이 그렇게 돼서 전화로는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길고 긴 하루와 한 주가 또 지나갑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절반은 유관순 열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8종인데 그중에 4종이 3.1운동을 서술하면서 유관순 열사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교과서 집필자들은 초중학교 때 이미 유관순 열사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굳이 고등학교에서까지 다룰 필요가 없다. 또는 교과서 분량이란 게 한정돼 있기 마련인데 일일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소개하느냐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반문합니다. 학습이나 교육이란 무언가요? 한 번 가르쳤으면 그 뒤로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까? 탑을 쌓아 나가듯 기초부터 하나씩 반복적으로 익히며 수준을 높여가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 가르쳤으니까 중학교에서는 아예 건너뛰고 곱셈이나 나눗셈만 가르칩니까? 설마 유관순 열사를 우리 아이들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우익들이 우리의 유관순 실종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비웃을지 혹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집필에 참여한 고명하신 교수님들, 여러분들 정말로 역사 전공자 맞으십니까? 혹시 역사를 감추고 축소해야 할 그 어떤 사연이 있으신 건 아닌지 이번 추석 때 조상님들 만나 뵈면 한번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추석 명절 잘 쇠시고 저는 오는 10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